미국의 본격적인 달러 패권화가 시작됐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는 않죠. 문제는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서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 지원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마샬 플랜입니다. 서구 유럽 그리고 일본의 경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당시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블록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국의 군사비 지출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외국에도 군사 원조를 해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미국은 엄청난 재정 지출로 재정 적자를 보기를 시작을 했고,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조 덕분인지 경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에서도 미국이 적자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니까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가지고 있는 금을 팔고,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수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서요. 1961년에는 약 50%로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에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엔 달러를 가지고 가면은 금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우리가 금융거래라든지 뭐 무역거래를 할 때 달러를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금 보유고가 세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달러보다 적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가 달러 가지고 왔는데 금 못 바꿔줘야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1971년에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금은 약 1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전 세계에 돌아다니던 달러는 800억 달러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줄 테니까 금 주세요 라고 달려드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한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죠. 그리고 영국까지도 달러를 가지고 와서 금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1971년 8월 15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신경제정책을 발표를 하면서요. 닉슨 대통령이 지금까지 바꿔주던 금을 이제는 안 바꿔준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닉슨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닉슨 대통령의 성명으로 인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무너지게 된 거고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선언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게 됐죠. 어찌어찌 해서 뭐 달러를 좀 절하하고 다른 국가의 화폐를 절상을 하고, 이런 미봉책을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마련을 합니다. 근데 이 스미소니언 체제도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에 현재 변동 환율 체제라고 할 수 있는 킹스턴 체제로 전환하게 되죠. 달러는 금과의 연계성을 끊어내고, 그리고 각국의 환율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금으로 바꿔주지 않으니까 이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더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달러가 굉장히 신용이 있는 신용화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조치가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원유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원유는 오직 달러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걸 두고 페트로달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1973년 1차 오일 파동이 있고 나서 각 국은 이 석유를 비축해 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원유를 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장서서 미국과 함께 군사 경제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원유의 결제 대금을 달러로만 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 오펙 국가로 확장이 되면서 원유의 결제는 달러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페트로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든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죠. 지금도 석유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땐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금이 해주던 달러에 대한 보증을 이제는 원유가 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맺었었던 합의인데요. 당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재무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맺은 거죠. 쉽게 말하면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고 마르크화, 그리고 엔화를 가치를 절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수출을 할 때 아무래도 일본이나 서독 같은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했냐? 경제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안보 이익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냉전 체제가 작동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로 인해서 서서히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달러의 패권을 유지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선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페트로달러에서 페트로 위안화로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안화 패권은 불가능하다. 이게 경제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2008년이나 2009년 즈음에는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후, 또 혹자는 2020년쯤 되면은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잡아먹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경제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달러는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패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달러가 약해졌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맞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의 비중을 보면요. 1999년만 하더라도 달러의 비중이 약 7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이게 59%로 하락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 나는 비중을 중국의 위안화가 차지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는 유로화이고요. 그리고 엔화,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들이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는 약 3%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로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많이 미미한 수준이죠. 금융거래에서 쓰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조금 민망한 수준이긴 하죠. 사실 중국은 2008년부터 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해서 기축통화체제를 좀 더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2009년의 전인대에서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약해져 있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시킬 수 있는 바로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위안화를 제일 중요한 기축통화 그리고 결제통화로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럼 기축통화가 되면은 도대체 뭐가 좋길래 그러는 걸까요? 먼저 세뇨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주조차익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달러를 인쇄하는데 드는 돈이 달러 가치와 똑같이 상응되는 것은 아니죠. 100달러를 인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가 든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달러의 가치는 그냥 미국 정부가 먹는 돈이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축통화가 된다면은 환율의 변동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외환 보유고에 확보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채권을 사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사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채권 권리를 좀 낮출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은 뭐 금리가 좀 낮다고 해도 많이들 원할 테니까요. 그렇다면은 낮은 금리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투자를 또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런 류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기축통화국으로서는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무역 적자죠. 많은 나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은 나의 통화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내 화폐가 전 세계에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베트남으로부터도 물건을 사서 우리 돈을 줘야 되는 거고 호주로부터도 물건을 사서 우리 돈을 뿌려야 되는 거고 인도로부터도 물건을 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더 쓰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사야 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회생하기가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 일본 엔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워낙에 안전자산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안 좋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엔화를 신뢰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도 없고 경제를 회생시키기도 어렵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혹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의문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요. 여전히 제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역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는 경제 구조에서 이렇게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버텨낼 만큼 중국의 경제가 성장했느냐도 사실은 의문점이기는 해요. 물론 중국의 GDP가 지금 미국의 턱끝까지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1인당 GDP라든지 1인당 GNP를 따져보자면 그 누구도 지금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라든지 중산층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위안화 패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것이 아니냐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기축통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다른 국가들이 그 나라에 돈을 써줘야지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만들어준 것이 맞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1위의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뢰입니다. 저명한 경제 역사학자인 아이켄 그린이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신뢰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 통화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면은 일단은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태환성이 보장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은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죠. 뭐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환율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위치를 좀 더 격상을 시키려면은 그 나라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이 외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금융거래가 되는 투명한 시장이다. 그리고 환율이나 모든 것이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기는 무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경제학자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몇십 년 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제일 많이 쓰이는 통화를 가진 국가다라는 것은 패권국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통화를 지배한다 라고 해서 패권국이라기보다 어찌 보면은 패권국이기 때문에 세계 통화를 지배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압도적인 패권을 가진다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 외에 뭐 다른 의미가 있냐? 기축통화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폴 크루그만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주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패권국이다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가지고 가는 이득도 많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달러를 통해서 계속 행사하다 보면 달러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경제 제재에 들어갔을 때 IMF 측에서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하면은 약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사우디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원유를 살 때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과연 빈살만 왕세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두고 보도록 하죠.